가난한 사람은 늘 이유가 있어요.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아니면 교활하거나. 김미영 본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어요. 당신은 돈을 위해 착한 척하는 거예요. 재벌가 아들을 만나서 신분 상승하려는 거죠? 서연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모른다고요? 그날 길에서 이사장님 어머니를 도운 것도 다 계획이었겠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을까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증거가 있어요? 없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니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CCTV에 담긴 진실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28살이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내다보니 올겨울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쓸쓸했죠. 눈이 내릴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나거든요. 작년 겨울 폐암으로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 말이에요.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김밥을 말아 공사장에 납품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등이 굽어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서연아,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해. 어머니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그래서 저는 야간대학을 나와 회계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230만 원. 월세 8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사무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회계사무소 사장님께서 매출 부진을 이유로 직원들을 줄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저처럼 경력이 짧은 직원이 먼저 정리 대상이겠죠. 박 대리 수고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사장님께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사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12월 중순의 거리는 을씨년스럽게 추웠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제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40만 원. 이번 달 생활비로 아껴 모은 전부였어요. 지하철역 앞 골목을 지나는데 누군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 한 분이 눈 위에 쓰러져 계셨어요. 어머, 할머니. 저는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한겨울의 얇은 한복 차림이라 추위에 몸을 떨고 계셨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뜨셨습니다. 나이에 비해 곱고 품격 있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혈압약을 집에 두고 나왔나 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바쁜 일상에 쫓겨 살고 있었죠. 119를 불러드릴게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할머니께서 제 손목을 붙잡으셨어요. 아니에요. 큰일 아니에요. 그냥 집까지만 갈 수 있으면. 할머니의 눈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처럼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시는 성격인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어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자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지갑을 꺼냈어요. 40만 원이 든 통장에서 방금 뽑은 돈이었죠.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할머니께서는 놀라신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도움을. 괜찮으세요?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고요. 저는 할머니의 손에 돈을 쥐어드렸습니다. 찬바람에 얼어붙은 할머니의 손이 따뜻해지길 바라면서요. 할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뭔가 측은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박서연이에요, 할머니. 서연이. 서연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께서는 제 이름을 부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어머니와 닮아 있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택시가 와서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차창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서연아, 꼭 다시 만나자. 택시가 사라진 후 저는 텅 빈 지갑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달은 라면으로 버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원룸문을 열었습니다. 5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제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어머니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렸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지하철역 앞을 지나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 인생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도운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돌았고 저는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했어요. 통장 잔고는 5만 원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날 할머니를 도운 일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자친구 이도현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도현 씨는 제가 대학교 야간 수업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같은 회계학과였는데 낮에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죠. 2년째 만나고 있지만 아직도 조심스러운 관계였어요. 서연아, 시간 있어? 도현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왜요? 어머니께서 너를 꼭 뵙고 싶다고 하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을까?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 씨는 평소에 가족 이야기를 잘 안 했거든요. 어머니가 까다로우시다는 말만 몇 번 들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다니요. 갑자기요? 무슨 일이 있나요? 특별한 일은 아니야. 그냥 우리가 2년째 만나고 있으니까 한번 뵈었으면 하시는 것 같아. 도연 씨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떨렸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뵙는다는 건 정말 큰 일이었거든요. 어떤 분이세요, 어머니? 좀 엄격하신 편이야. 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셔. 도연 씨의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만나야 할 분이었죠. 알겠어요. 어디서 뵐까요? 집으로 오라고 하셔. 주소 문자로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께 인사드릴 옷도 변변히 없었죠.
클로젯을 뒤져보니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정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주말 아침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도연 씨가 보내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이었어요.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갈아타서 도착한 곳은 상상도 못한 부촌이었죠. 택시에서 내린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 정원에는 한국 전통 조경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대문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도연 씨 집이 이렇게 큰 줄 몰랐는데 인터폰을 누르자 경비 아저씨가 나오셨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 계단에서 한복을 고운 여성이 내려오셨습니다. 우아한 걸음걸이, 단정한 자세.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앞에 서자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얼굴, 그 눈빛. 분명히 봤던 얼굴이었거든요. 어머, 일주일 전 지하철역 앞 골목에서 쓰러져 계셨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윤정희, 도연 씨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윤정희 여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놀란 제 표정을 보시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든 걸 알고 계신 것 같았죠. 서연아, 또 만나네. 그 말씀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연 씨가 옆에 있었는데도 윤정희 여사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 서연이를 어떻게 아세요? 도연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우아하게 소파에 앉으시며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지난주에 만났단다. 추운 거리에서 말이야. 그때서야 도연 씨가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 있기만 했어요. 앉아라, 서연아. 윤정희 여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그날 정말 고마웠다. 덕분에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윤정희 여사는 제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단다. 네.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준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지 말이야.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윤정희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거든요. 마치 저를 투시하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 씨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윤정희 여사는 저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도연이와 사귄다는 걸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건 아니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럼 증명해 보렴. 네. 내가 정말 좋은 아이인지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말이야. 윤정희 여사는 찻잔을 들고 천천히 차를 드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오랜 세월 부를 지켜온 가문의 위엄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 시험이다, 서연아.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시험이라니요. 무슨 시험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어떤 시험인가요? 인내심을 보겠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집 가정부 일을 해보렴. 도연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는 직장도 있고. 조용해라, 도연아. 이건 서연이가 결정할 일이다. 윤정희 여사의 목소리에는 반박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물론 거절해도 된다.
하지만 그러면 도연이와의 관계는 끝이라고 생각해라. 그 말씀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연 씨와 헤어져야 한다는 건가요? 2년 동안 쌓아온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선택하렴 서연아. 윤정희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도연 씨를 바라봤어요. 그도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죠. 이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그날 거리에서의 만남도 오늘 이 자리도 모든 게 윤정희 여사의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윤정희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과연 제가 견뎌낼 수 있을지 전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예상했던 평범한 인사가 아니라 제 인생을 뒤흔들 시험의 시작이었던 거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저는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윤정희 여사가 소개해 주신 곳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재단이었어요. 사회복지재단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인턴 회계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존 회계사무소보다 급여도 좋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하지만 첫날부터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박서연 씨죠? 저는 재단 운영본부장 김미영입니다. 김미영 본부장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정갈한 정장에 완벽한 화장.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엄격합니다. 실수는 용납하지 않아요. 김미영 본부장의 첫마디였습니다. 환영 인사도 없이 바로 경고부터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자리는 사무실 한 구석 구석진 곳이었어요. 다른 직원들과는 떨어져 있었죠. 책상 위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 3년간의 회계 기록이에요. 모든 항목을 검토하고 정리해 주세요. 실수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김미영 본부장은 차갑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양이면 밤낮 없이 일해도 몇 달은 걸릴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함께 식당으로 가더군요. 저는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신입이 혼자 밥 먹네. 재단 이사장님이 특별히 추천하신 분이래.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별 추천이라는 말이 오히려 부담이 됐어요.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거든요. 오후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김미영 본부장이 30분마다 제 자리에 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아직 이것밖에 못했어요? 속도가 너무 느린데요. 죄송합니다.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죠. 김미영 본부장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슬금슬금 저를 바라봤어요. 창피함이 밀려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퇴근 시간이 되어도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는데 아직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9시가 넘어서야 겨우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매일 과도한 업무, 끊임없는 감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특히 김미영 본부장의 태도는 갈수록 심해졌어요. 박서연 씨, 이 계산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전부 다.
이틀 밤을 새워 작성한 보고서를 휴지통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김미영 본부장이 사무실 전체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저를 꾸짖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일하려면 왜 여기 왔어요? 다른 데 가서 일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다고 실력이 늘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동료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은 구경하듯 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 씨와 만났어요. 카페에 앉아 있는데 도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아? 괜찮아요. 적응하는 중이에요.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하지만 도연 씨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 어머니가 소개해준 직장이니까요. 어머니께서 어떠시냐고 물어보시더라. 적응 잘하고 있다고 할게. 도연 씨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분명히 제 상황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모든 게 시험의 일부일 테니까요. 다음 날도 변함없이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김미영 본부장이 제게 개별 면담을 신청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니 김미영 본부장이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김미영 본부장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당신이 여기 온 이유 다 알아요. 네. 이사장님 아들과 사귀고 있죠? 그래서 특별 채용된 거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사장님 아들이라니요. 도연 씨가 재단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가난한 집 출신이 재벌가 아들을 만나서 신분 상승하려는 거죠? 김미영 본부장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고. 모른다고요? 우연히 만났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김미영 본부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온몸이 떨렸어요. 가난한 사람은 늘 이유가 있어요.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아니면 교활하거나. 당신은 돈을 위해 착한 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본부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길에서 이사장님 어머니를 도운 것도 다 계획이었겠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을까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증거가 있어요? 없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김미영 본부장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예요.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면담이 끝나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견뎌내야 해. 이것도 시험의 일부일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가난해서 무시당하는 건가요? 착한 척한다고 오해받는 건가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대답해 주실 수는 없었죠.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몇 번씩 확인했고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혼자 먹고 퇴근도 혼자 했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제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재벌 며느리 되려고 난리래. 겉으로는 순해 보이는데 속은 모르겠네.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변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히려 더 의심받을 뿐이었죠. 그렇게 외롭고 힘든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재단에서는 철저히 감시받고 집에서는 혼자서 눈물을 삼키는 일상. 도연 씨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더욱 답답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시험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견뎌낸다고 해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 저를 시험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재단에서 일한 지 2달째 되는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힐끗힐끗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김미영 본부장이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차가워 보였어요. 박서연 씨, 이사장실로 오세요. 무슨 일인가요?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이사장실에 들어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김미영 본부장, 그리고 낯선 남성 2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였고 다른 한 분은 수첩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관인 것 같았죠. 앉으세요.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어젯밤 기부금 보관 금고를 확인한 결과 4천만 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4천만 원이요? 그런 큰 돈이 사라졌다고요? 저는 그런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요. 하지만 증거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본부장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출입 기록, CCTV 화면 캡처, 그리고 저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세요. 어젯밤 9시 30분에 당신이 금고실에 들어간 기록이 있어요. CCTV 화면을 보니 분명히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저는 어젯밤 8시에 퇴근했어요. 집에 있었다고요. 증명할 수 있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혼자 집에 있었는데 누가 증명해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서류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김미영 본부장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기부금 이동 승인서에 제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필체 감정을 받아봤습니다. 99% 일치한다고 나왔어요. 정장 차림의 남성이 감정 결과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어떻게 제가 쓰지도 않은 서명이 제 것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건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조작이라고요? 그럼 누가 왜 당신을 모함하겠어요? 김미영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당분간 정직 처분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이사장님의 선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 짐을 챙기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편에 서주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거야. 돈에 눈이 먼 거지. 복도를 지나면서 들리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어요.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는 넋이 나간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누가 왜 저에게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저녁에 도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재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던데. 도연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럽고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저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그래도 증거가 있다고 하던데. 그 증거가 가짜예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도연 씨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숨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무슨 시간을 둬요? 저는 정말 억울하다고요. 서연아, 어머니께서 우리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어.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결혼을 다시 생각해본다니요. 2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저를 의심하는 건가요? 도연 씨까지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까. 상황이 어떻든 저는 결백해요. 그걸 믿어줄 수 없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도연 씨도 저를 의심하고 있는 거였죠. 일단 연락 안 하는 게 좋겠어. 네. 어머니께서 당분간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마저 저를 버린 거였죠.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박서연 고객님, 어머니 영정 앞에 놓을 꽃값이 3개월째 밀려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 놓는 꽃값까지 밀렸다니요. 저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거였어요. 다음 주까지 입금 안 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저는 너무 죄송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함, 분노,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걸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제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거울 속에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 의지로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누가 왜 저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빼앗아간 그들에게 정의로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바뀐 제 모습을 확인하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지 않겠어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지만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방을 정리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 두신 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그동안 열어볼 용기가 없어서 그냥 둔 상자였죠.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편지 몇 통과 흑백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앞으로 쓴 편지들이었죠. 그중 하나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영수가 오늘 복무 중에 위험한 일이 있었다. 동료 한 명이 매몰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구해냈다. 그 친구 아내가 임신 중이라고 하더라. 새 생명을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버지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편지였어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이야기에 자랑스러움보다는 따뜻함을 느끼셨던 거죠. 다른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나면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란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마지막 편지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 두 분이 군복을 입고 어깨동무를 하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한 분은 분명히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95년 강원도 춘천 마이너스 박영수, 윤재혁과 함께. 윤재혁? 그 이름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정희 여사의 남편 이름이 윤재혁이라고 들었던 것 같았어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구하신 동료, 임신한 아내를 둔 그 사람이 윤재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편지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이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윤재혁 씨를 구한 후 얼마 안 있어 돌아가신 건가요? 더 자세히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어제 매몰사고가 또 일어났다. 이번에는 내가 그 안에 갇혔다. 윤재혁이 나를 구하려다가 함께 위험에 빠질 뻔했다. 다행히 그는 무사했지만 나는 의사가 심각하다고 한다.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동료를 구하시다가 본인이 다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얼마 후 돌아가신 거였죠.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윤재혁 씨의 얼굴에서 도연 씨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그럼 윤정희 여사는 아버지의 희생을 알고 계시는 건가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거리에서 윤정희 여사를 만난 것, 도연 씨와 사귀게 된 것,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어머니도 이미 계시지 않았죠. 평생 아버지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시지 않으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사진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윤정희 여사와의 인연,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들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베푸는 마음, 남을 돕는 따뜻함. 그것이 진짜 가치라고 하신 말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시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바라셨던 제 모습일 거예요. 편지와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딸답게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윤정희 여사는 서재에서 재단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정직 소식을 들은 후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김미영 본부장이 가져온 증거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CCTV 화면, 서명, 출입 기록. 모든 게 완벽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완벽한 증거는 때로는 조작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그때 보좌관 최민수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20년 넘게 윤정희 여사를 보좌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사님, 재단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김미영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사설 탐정을 고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재단 일로 사설 탐정을 쓴다니
이상했거든요. 어떤 목적으로요? 박서연 씨의 뒷조사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금고 사건 이전이었어요. 순간 윤정희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금고 사건 이전에 서연을 조사했다는 건 미리 계획된 일일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다음 날 아침 최민수가 충격적인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여사님, 김미영 본부장이 개인 계좌로 4천만 원을 이체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금고에서 돈이 사라진 바로 그날이에요. 윤정희 여사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김미영이 돈을 빼돌리고 서연에게 누명을 씌운 거였죠. 그리고 이것도 확인하세요. 최민수가 USB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김미영과 서연의 면담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미영이 서연을 모욕하고 협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늘 이유가 있어. 너는 돈을 위해 착한 척하는 거야. 화면 속에서 김미영이 서연을 향해 던진 말이었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떻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화가 났거든요. 화면 속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윤정희 여사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갑자기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역 앞 골목에서 쓰러졌던 그날. 서연이 자신을 도와주던 그 순간 말이에요. 잠깐 그날 CCTV를 다시 봐야겠어요. 윤정희 여사는 급하게 보안실에 연락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몇 시간 후 그날 밤의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이 쓰러진 윤정희 여사를 발견하고 다가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영상을 자세히 보니 새로운 것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떨리는 손, 머뭇거리는 모습, 그리고 결국 전 재산이었을 돈을 건네주는 장면. 특히 서연이 돈을 건넬 때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망설임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죠. 이 아이가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구나. 윤정희 여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의 도움이 진심이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그 진심을 의심하며 잔혹한 시험을 한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최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여사님,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그 서류에는 1995년 강원도 춘천에서 일어난 군부대 매몰사고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고에서 동료를 구하다가 순직한 박영수 중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수? 윤정희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 윤재혁의 생명을 구해준 분이었으니까요. 혹시 박서연 씨와 관련이 있을까요? 조사해보니 박영수 중사의 딸이 박서연 맞습니다. 순간 윤정희 여사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서연이 은인의 딸이었다니요. 그 사실을 모른 채 모욕을 준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남편 윤재혁은 항상 말했었죠. 박영수 중사 덕분에 내가 살았다. 그분의 가족은 평생 우리가 보답해야 할 은인이야. 하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바쁜 일상에 묻혀 그 약속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당장 김미영을 불러오세요. 그리고 박서연 씨에게 연락드려요. 윤정희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서연에게 사과해야 했어요. 오후에 김미영이 윤정희 여사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평소처럼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윤정희 여사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앉으세요. 네, 이사장님. 4천만 원을 어디에 썼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본인 계좌로 이체한 4천만 원 말이에요.
그리고 박서연 씨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요. 김미영은 더 이상 시치미를 떼기 어려웠어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왜 그랬나요? 무엇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모함했나요? 윤정희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박서연 씨가 이사장님 아들과 사귄다는 걸 알고 질투가 났어요. 질투요? 20년 넘게 이 재단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재벌가 며느리가 된다니 화가 났어요. 김미영의 고백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서연을 해친 거였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 건가요? 윤정희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즉시 김미영을 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녁 윤정희 여사는 서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라한 원룸 앞에 서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문을 두드리자 서연이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은 당황하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좁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어머니 사진, 그리고 책상 위에 아버지 편지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윤정희 여사는 탁자 위에 흑백 사진을 발견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박영수 중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네, 아버지와 아버지 동료분이 찍으신 사진이에요. 윤정희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을 살렸단다. 그리고 그날 나를 살린 것도 내 마음이었구나. 윤정희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차갑게만 살아온 그녀에게는 처음 보이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윤정희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오해와 시험이 끝나고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이었죠.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즉시 재단 이사회를 소집했고 김미영의 횡령 사실을 공개했어요. 동시에 서연의 결백함도 명확히 밝혀졌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재단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동료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거든요. 서연 씨,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서연은 진심으로 동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실을 몰랐으니까요. 이사장실에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김미영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동정과 안도감이 섞인 기분이었죠. 정의는 결국 승리하는구나. 서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오후에는 윤정희 여사가 재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박서연 씨에게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재단 운영진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시는 윤정희 여사의 모습에 서연은 감동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도연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한 것도 용서해 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상처받았던 마음이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얼마든지 기다릴게.
서연은 성급하게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정한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윤정희 여사가 서연을 별도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한적한 카페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아, 내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 무엇인가요? 함께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 보자. 내 아버지와 그날의 40만 원을 기념하는 재단 말이야. 윤정희 여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재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40만 원의 희망 재단.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프로젝트야. 윤정희 여사는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소액이라도 진심을 담은 기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큰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철학이었죠. 정말 좋은 취지네요. 하지만 제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보여준 진심, 그것이 이 재단의 시작이거든. 서연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기도 했죠. 해보겠습니다. 함께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넘어선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재단 설립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기획과 실무를 담당했고 윤정희 여사는 자금과 인맥을 지원했어요. 두 사람의 호흡이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40만 원 챌린지였어요. 사람들이 40만 원 이하의 작은 기부로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캠페인이었죠. 저희가 증명하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서연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SNS에서는 40만 원 챌린지가 화제가 됐고 전국에서 참여 신청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 달 후 재단 사무실에서 첫 번째 성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40만 원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할머니, 생활비 도움을 받은 대학생, 창업 자금을 마련한 청년들이 직접 참석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작은 돈이었는데 제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어요. 한 대학생의 말에 서연은 울컥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윤정희 여사와 서연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식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다. 정말인가요? 내 마음을 보았어. 그리고 내 아버지의 희생도 알게 됐고, 더 이상 시험은 없어. 윤정희 여사의 말에 서연은 감격했어요. 길고 힘든 여정의 끝에 드디어 인정받은 기분이었죠. 도연이와도 다시 잘해보렴. 그 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도연 씨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상처가 아물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꼈거든요. 며칠 후 도연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서연도 그를 용서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시련을 함께 겪으며 진정한 신뢰를 쌓게 된 거죠. 40만 원의 희망 재단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서연은 단상에 서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느끼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정희 여사도 뿌듯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개관식이 끝난 후 서연은 어머니 사진 앞에 꽃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밀린 꽃값 걱정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와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였죠.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겨울이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40만 원의 희망재단 실무이사로서 바쁘지만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재단에서 주최하는 따뜻한 한 끼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거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는 행사였죠. 새벽부터 봉사자들과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큰 솥에서 국밥이 끓고 있었고 김치와 단무지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1년 전 그 추운 거리에서 쓰러져 계셨던 윤정이 어머니도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서연아, 이 양념은 어때? 어머니께서 국물 맛을 보시며 물어보셨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시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우셨죠. 누가 봐도 그냥 다정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았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았거든요. 오후 2시 드디어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노숙자분들, 일용직 노동자분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하게 드세요. 저는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국밥을 떠드렸습니다. 받아가시는 분들의 고마운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국밥을 받고 가시다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이런 따뜻한 마음 잊지 않을게요. 그 말씀에 1년 전 제가 어머니께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주는 입장이 된 거죠. 행사가 끝날 무렵 어머니께서 저에게 국밥 한 그릇을 건네주셨어요. 서연아, 너도 고생했으니 먹어라.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국밥을 받아들고 보니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그날 내가 건넨 돈보다 따뜻한 국밥은 세상 어디에도 없더라.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1년 전 제가 전 재산 40만 원을 건네드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신 거였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갚을게요. 그 온기 그대로.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니 정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맛이었어요.